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직도 없어지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아마 다 이제 소멸되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2015년 6월경에 산자부 정책실에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한테 밀려가는 것 같은데 교수님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다 뿐입니까? 지금 할 능력의 30%는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런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재단법인 하나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추경 예산을 한 39억 정도 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연간 예산 그저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거를 해봤더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2016년까지 끝난 기업 한 2,8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생산성이 30% 평균 올랐고요. 고용 증가가 기업당 2.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예산이 3,400억이 됐다고 하니까 전반기에만 큰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의 산업 현황 그리고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6년 1월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박사가 금년에 의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더욱이 같은 해 3월달에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하고 인공지능 바둑하고 붙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인 프로 바둑 기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자리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크게 와닿았죠. 그런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독일에서 2011년에 시작한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스타팅 샷 포 인더스트리 4.0 요 가운데 계신 분이 독일 공학 한림원 회장이셨고 그 전에 SAP 회장이었던 분입니다. 카가만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독일의 제조업의 미래 그리고 일자리 미래하고 관련해서 공학 한림원에서 정책 의제로 내놓은 겁니다. 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독일은 마이스터에 근거한 시스템이라 뭔가 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게 2011년에 처음 나왔던 얘기고요. 사실은 그 배경에는 독일의 별명이 그 10년 전에 유럽의 환자였다는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동서독이 통일하고 나서 그때 2002년경에 독일 경제하고서는 신문 들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별명이 유럽의 환자다. 왜? 동서독이 합친 다음에 경제가 엉망으로 거꾸러지니까 독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2012년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로봇이 같이 협업하는 로봇을 하나 설치하려면 로봇 가격이 5천만 원이면 1억 5천 투자해야 됩니다. 왜? 로봇에 맞으면 죽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1년에 10명 이상씩 죽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협업 로봇은 사람에 맞으면 딱 서요. 저도 2013년에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이게 연출이냐 그랬더니 이런 회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는 직접 어디 전시회 가서 맞아봤더니 바로 쓰는 거예요. 그 대신 들 수 있는 중량은 지금 제일 무거운 게 37kg인가? 파누께 이제 한 8천만 원짜리 그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독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 사람들 걱정이었죠. 그래서 독일 공학 한림원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의 관계는 뭐냐? 사실 제가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다 비전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본 카거만 박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만난 분인데 카거만 박사 말고 딴 독일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마케팅 용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2013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이 받아들일지 사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원광현 교수도 보니까 그냥 기계혁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하나의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 디지털 이코노미에 그런 관련해 가지고 뭔가 달라질 텐데, 이걸 역사를 보시면은 좀 아시는데, 우리나라에선 산업혁명 그러면은 대개 교과서에서 가르치거나 역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게 증기기관 하나가 뿅 하고 튀어나와 가지고 생산성이 무지 달라지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안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기 섬유공학 하신 분들 플라잉 셔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민속촌에도 지금 가면은 이렇게 착하닥 이렇게 짜는데, 영국의 어떤 면직업자가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축축축축. 언제? 1720년대. 용광로가 영국에 언제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그 용광로에서 만든 첫째 다리가 아직 남아 있는데 1730년에 지은 다리입니다. 이런 제철 기술, 섬유 기술이 같이 갔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능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철도 노선이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게 선철밖에 없었기 때문에 철도가 이제 휘는 겁니다. 자꾸 가면은 맨체스터하고 리버풀 간에 철도 40km가 1년에 3번씩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발전을 못하다가 1860년경에 벳사마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강 공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 깔면은 영원히 가니까 물자 혁명이 일어났어요. 물류 이동의 혁명이. 그게 꼭 지금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만들어진 거하고 비슷합니다. 시간 지연도 비슷해요. 한 30년에서 50년 사이 시간 딜레이가 생기면서 그런 일이. 그래서 아무튼 어떤 일인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긴 할 텐데, 카가만 박사가 얘기하는 그런 비전은 이런 겁니다. 고객 맞춤형 제품을 대량 생산 가격에 생산하는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장들은 어떻게, 인더스트리 4.0의 비전은 뭐냐?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유연성입니다. 지금도 간혹 어떤 신문들, 한국경제는 아니고요, 딴 신문들 보면은 뭐 몇 달 안 돼, 한 두세 달 전에도 스마트 공장 이퀄 무인 자동화 공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뭐 공무원들 중에도 많고. 절대 아닙니다. 적정 자동화입니다. 제가 뭐 독일 교수들이나 독일 회사들도 많이 다녀봤지만, 독일은 노동조합이 무지 센 나라예요. 거의 반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일자리 없어지는 정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적정 자동화. 그래서 사람 없어지는 공장이 아니고 적정 자동화인데, 왜 높은 유연성을 얘기하느냐? 생산 자원 중에 제일 유연한 생산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제가 1994년경에 어떤 로봇 공장을 갔더니 로봇이 로봇을 조립해요. 94년인데 야, 이런 회사를 어떻게 당하나?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네. 그 회사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법정 관리 중이래요. 무인 자동화 공장은 시장 변동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투자액을 못 당해가지고 은행 관리해요 지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유연성 얘기를 하면서 적정 자동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 친화적인 생산,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 가보면은 사람이 바글바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총 생산량 4억 작 중에 100만 작을 미국과 독일에 있는 공장 2군데인가 3군데에서 몇 개? 100만 짝 만드는 거예요. 동남아에 뭐 10,000개 일자리가 독일로 가는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독일이 그런 얘기한 뒤에 전 세계가 이렇게 제조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독일 사람이 발표한 장표인데 한국에 안 나와서 섭섭해했더니 여기 조금 빨간색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한국이 그래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유럽 전체가, 제가 스마트 공장 추진단 할 때
덴마크부터 스웨덴, 영국까지 다 찾아왔어요. 한국은 스마트 공장 사업 어떻게 하고 있냐고. 왜? 제조업 경쟁력하고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이슈고요.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 젊은 분도 많이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저희 그 서울공대 교수들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가 26명인데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소리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들이 그런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나라인 줄로 생각하는데 속이 허접하다. 아무것도 없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 내에서 얘기한 건 다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조선산업 신종래 교수님 조금 말씀하셨지만 80년대 한국의 조선산업 한다고 70년대 한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 리포트가 80년대 나왔는데 야 정말 웃기고 자빠졌다. 너희들이 무슨 조선산업을 해?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도 중국이 조선산업 한다고 할 때 웃긴다 그랬는데 지금 밀리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때 이제 1970년 전후에서 탄생했고요. 중소기업들은 90년을 전후해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대기업도 약하고 중소기업도 약하고. 그런데 대기업은 강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는 대기업에 다가 있어요. 아무튼 똑똑한 친구들은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응력이 좋고요. 아무튼 중소기업 도와준다고 할 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도요타 자동차의 뭐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이게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처음 제품 생산한 게 1971년이에요. 포항제철에서 처음 용광로에서 쇳물 나온 게 1973년이에요. 그 다음에 울산에 72년도에 조선소 짓기 시작해서 74년도에 첫 번 배가 나와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70년의 모습 보세요. 여기 정주영 씨입니다. 이게 코티나란 차야?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별거 없어요. 아무튼 세계 경제 제조업 형태는 일본 이게 독일어권의 마이서 시스템과 테일러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테일러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는 않을 텐데 몇 분 계시네요. 사실은 이게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인데 제가 아까 산자부에서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얘기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는 게 근거가 이거예요. 테일러 시스템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원래 마이스터 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길드 제도라든가 뭐 이런 인더스트리얼 기반이 있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로 잔뜩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다 노동자들이 이제 소년 노동자 뭐 이민자가 하도 들어오니까 기계하고 비싼 게 노동자야.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고 새로 구하면 돼.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온 사나이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누군지 보이세요? 이 가운데 있는 소년 13살짜리입니다. 카네기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고스펠 웰스라는 책을 써요. 죽기 전에. 야, 사나이라면은 인생의 절반은 돈을 버는데 투자해야 돼. 벌 수 있는 한 벌어야 돼.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야,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못 쓰고 죽는 거는 수치스러운 삶이야. 그러고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이거 아주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경영 컨설팅의 창시자예요.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 컨설팅 하고서는 위키피디아 들어가시면은 이 사람이 창시자로 나와요. 아무튼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5명 이상이 동일 직종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현장은 본 적이 없다. 저도 그래요. 35년간 현장 근무하다 그만뒀는데 왜? 한 사람이 10개씩 생산해서 10명이 일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생산성을 올려서 한 사람이 20개씩 생산할 수 있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필요 없게 된 5명.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가 한없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민자들이 다 자른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같이 파이를 키워서 번영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생산성 올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일부 기업들은 생산성 올리는 거를 인센티브, 인카리지 잘 시킨 회사들은 일본 기업을 다 눌렀어요. 제가 아는 회사들은. 그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테일러가 인당 생산성을 2배 이상 올리지 못한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자동화, 정보화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실적 30% 얘기하는데 2배, 3배 올릴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헨리 포드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야, 노조 지도자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왜? 생산성을 올리는 쪽이 기업이든 국가든 거기가 가져간다 이거예요. 생산성을 누르는 사회나 기업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얘기하는 이거 잘 보세요. 이 회사 차가 딴 차 가격보다 절반이었는데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게 그 절반으로 떨어져요. 340불까지 떨어집니다. 경쟁사는 임금을 $2 주는데 이 회사는 $5 줘요. 포드 자동차에서 사람 모집한다고 하니까 15,000명이 모입니다. 1,000명 뽑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거로 가요? 세상을 바꿉니다. 주 5일 근무를 처음 시작한 회사가 포드 자동차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가, 유대인 회사가 뭐 하나 시작한 게 있었지만 대기업에서 시작한 건 이거고,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주 5일 근무를 법으로 만든 게 1939년, 일본이 언제? 1989년, 대한민국이 2004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영국이 산업혁명 원조국가지만 이걸 65년에 달성해요. 앞질렀죠. 지금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고 뭔가 잘하면은 주 4일 근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까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그 당시에 79년도에 지어진 공장인데 그때 1,000명 정도가 일했대요. 최근에 제가 그 지멘스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한 1,300명이 일한답니다. 매출액은 한 15배 올랐답니다. 그래서 고용이 줄 리가 없어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이게 독일의 중소기업의 모습입니다. 생산성이 한없이 올라가요. 저희가 2층에서는 얼마든지 찍으라고 해가지고 찍었는데 아주 참 일하는 게 히든 챔피언다워요. 우리나라 공작 기계는 뭐 하나에 2억, 1억 뭐 이 정도 하는데 10억 받고도 주문이 밀려서 다 못 팔아요. 보면은 우리 공장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실력도 있고. 저희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2016년에 16년 말에 도와줬던 회사를 2017년 말에 이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매출이 줄던 회사들이 되게 올라갔어요. 여기 매출이 늘었는데 왜 이 회사는 이익이 줄었냐 그랬더니 빚을 갚았대요. 신규 투자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기 그 카탈로그에도 있는 것처럼 이건 뭐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실적입니다. 아무튼 2017년 추경 예산부터 중기부로 이제 중기부가 만들어졌죠. 사업이 이관되면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해왔던 기관이 있거든요. 2002년부터 그때도 제가 도와줬었는데 아무튼 그리고서는 이제 해체됐습니다. 보급 확산 예산은 3,400억으로 지금 들어 있고요. 대한민국 스마트 공장 사업은 사실은 최후의 기회고 이제 아주 우수 인력이 존재하고요. 최고 경영자 설득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사장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생산성 올랐다고 사람 자르지 마세요. 교육시키세요. 할 일 많습니다. 매출이 늘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열심히 명심할 게 있다.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도 파이를 키워야 일자리가 유지됩니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라는 기회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사회도 성숙해야 돼요. 스탠포드 대학의 까레 시민이 조각이 이제 그 로댕 조각이 거기 쫙 있는데 의미를 혹시 아세요? 백년 전쟁, 영국과 불란서의 그 백년 전쟁 때 까레가 하도 저항을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함락을 하긴 하는데 포위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항복 그러는데 우리 부하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냥 용서는 못하겠다. 7명을 골라내라. 그러면 걔들을 교수형 시키고 나머지는 용서하겠다. 7명을 누굴 골라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 그 까레에서 제일 부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먼저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말만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럴 게 아니라 그게 그 표정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나오는 표정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정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